네, 2부 시작합니다. 네. 자, 양적 완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파월은 금리 관련 어떤 행보를 보여왔냐, 네. 한번 함께 알아봐요. 네. 자, 양적 완화. 자, 양적 완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걸까? 나 이런 거 궁금했어요. 자, 쉽게 말하면, 네. 시중에 돈을 푸는 건데, 어. 그럼 자, 돈을 어떻게 풀어요? 자, 미연준이 돈을 막 찍어내서 그 빌딩 옥상에서 뿌리면 되나? 그럼 될 것 같은데? 뭔가 막무가내인 것 같은데 아무런 이론이 없어. 그죠? 물론 아니겠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네. 자, 그 말 나온 김에 그러면은 한번 이상한 나라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냥 돈을 몇 트럭씩 찍어서 그냥 대가 없이 길에다 막 뿌려요. 그 돈이 시중에 돌긴 돌겠지. 뿌리니까 그치, 누가 주워서 쓸 거 아니야. 주워서 또 꽁돈이면 더 많이 써.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또 쓰고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그죠? 물건값이 계속 오르겠지. 돈이 많아졌으니까. 예, 돈은 많은데 물건이 생긴 게 없잖아. 그러면 물건은 없고 돈은 남아도니 살려는 사람은 많고 팔려는 사람은 없고 엄청난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돈이 풀린 양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찍어서 그냥 빌딩에서 뿌리지 않는 거야. 그러네. 그렇죠. 그냥 뿌리면 안 돼. 그러네요. 오히려 생산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뿌려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생산 촉진 뭔가 이 서비스와 재화를 교환하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그렇지, 돼. 맞아. 그죠? 그래 그냥 뿌려대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어른들이 옛날에 이제 뉴스 보시고 막 이러면 아 시중에 돈이 풀려야 되는데 뭐 이런 말씀하셔. 그럼 돈이 어떻게 풀리지? 은행에서 그냥 막 이렇게 자루에다 풀어주나 막 그 생각했었어. 우리 엄마는 돈이 씨가 말랐다 그러죠. 씨가 말랐다고. 자, 그 말이 이제서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자, 그래서 하여튼 돈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다. 맞아. 자, 그래서 실제의 이상한 나라가 아닌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돈을 시중에 풀기 위해서는 네. 미 연준이나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발행하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풀죠. 자, 이렇게 하면 국채 발행부터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시중은행이 돈을 내고 국채를 사죠. 자, 이렇게 보면 마치 돈이 주는 것 같아. 사니까. 예. 근데 일단은 발행부터 시작점이 포인트라서 그래요. 발행해야 뭐가 이루어지지. 그죠? 자, 일단 주는 것 같은데 잠시 중앙은행으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자, 액면가 100만 원짜리 국채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자율에 따라 할인을 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시중은행이 95만 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95만 원을 중앙은행에 주는 거죠. 한국은행에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시중 통화량이 줄어든 단계예요. 다음 단계에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요 다음 단계 어떻게 하냐면 자, 중앙은행에서 이제 돈 좀 풀어야겠다 싶으면 그 국채를 다시 매입합니다. 다시 자기들이 사들이는 거구나. 예, 자, 은행 국채 가져오세요. 사줄게요. 그러면 자, 그 아까 100만 원짜리 국채 있죠. 그거 가진 은행이 A라는 은행이 와서 제 국채 여기 있어요 하고 국채를 주면 중앙은행은 원금 95만 원과 이자 5만 원을 합해서 시중은행에게 돌려주죠. 그때 100만 원이 그때 100만 원이 풀려요. 거구나.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95만 원이 들어갔다가 100만 원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 95만 원이 줄은 것 같은데, 그죠? 다시 95만 원은 나오면서 다시 채워졌고 0이 됐고 실제로 만들어진 통화량은 5인 거예요. 그러네. 그죠? 애기를 5만 달고 원. 나왔네. 그죠? 애기를 달고 나왔지. 5만 원짜리 애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막아지는 거예요. 자, 어렵지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까 길에다가 막 100만 원 뿌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갑자기 100만 원이 시중에 돌아다니죠.
하지만 국채를 통해서 팔았다 샀다 하면 어떻게 돼요? 95만 원이 줄어들었다가 나올 때 100만 원. 100만 원이 나오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네. 100만 원이 나와도 사실 인플레이션의 효과는 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막 풀면 안 되고 국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면 사실 네. 그 국채를 매입하는 거를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죠. 앞에 그쵸. 발행한 거는 사실 그 전에 이미 전 단계 이루어진 이야기고. 거고 네. 양적 완화해 그러면 국채 매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돈이 나올 때 그냥 생으로 100만 원 없던 분 돈이 100만 원이 돌면 인플레이션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생으로는 5만 원밖에 안 나온 거네. 그쵸. 예. 그래서 순수하게 만들어져서 나온 애는 5만 원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덜 오는 거죠.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이상한 나라처럼 빌딩에서 돈 100만 원을 뿌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전에 기초 작업을 해놓은 거네요. 그쵸. 이 물밑 100만 작업을 원. 해놓은 거지. 이게 뭔가 상황이 안 좋을 때 내가 100만 원을 풀기 위해서 네. 기초 작업은 그 전에 해놓은 거고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좀 줄여놓은 그쵸. 거네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진짜 어린 마음에 그냥 트럭에서 돈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쵸.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셨을라나 모르겠네요. 이해하셨을 거예요. 네, 당연히. 그쵸. 이제 우리는 배운 사람이니까 뉴스를 딱 읽다가 양적 완화를 한다 이러면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매입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사들이겠구나. 그죠? 유식해진 느낌이야 지금. 그래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국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앙은행 가면 이제 돈을 받아오겠구나. 돈이 좀 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예. 자, 인플레이션 조절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큰 금액 단위의 국채를 발행해서 네. 대형은행에게 팔면 네. 통화량을 늘리고 싶을 때, 네. 그죠? 다시 사들이면서 늘어난다. 예. 자, 그 돈으로 그러면 대형은행은 뭘 하나요? 가만히 가지고 있지 않죠? 시장 대출해주겠죠. 그죠? 다시 다른 금융기관에게 빌려주죠. 자본주의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급 준비율만 남겨놓고 더 통화가 만들어지면서 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요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자본주의 에피소드 지난 방송 꼭 들으시고요. 자, 그런 식으로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거네. 중앙은행에서 한번 늘리고 그다음에 시중은행에서 대출해주면서 한번 늘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는데 네. 자, 이렇게 양적 완화가 첫 단계가 중앙은행과 대형은행 사이에서 일어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양적 완화의 아버지 버냉키 의장, 예, 그 시절에 역사상 유례없는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죠? 자, 통화량을 한번 엄청 늘려본 거예요. 어디까지 늘려도 괜찮을까? 그죠? 테스트를 한 거구나. 예, 그러니까 얼마나 버냉키 시절에 미 연준과 월가 투자은행 사이가 돈독해졌겠습니까? 그래, 서로 그죠? 주고받으면서 지금. 예.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게 무슨 모종의 거래도 아니라고 보는 게 저는요. 통화량 조절하는 방법이 이 자본주의에서 채권밖에 없는데 뭘로 할 거야. 맞아. 이 미연준이 뭐 다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역할은 이자율 결정하고 통화 찍어내는 건데. 그렇지. 그거밖에 없죠. 그죠? 그럼 이거의 파트너가 대형 은행밖에 없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건설사랑 일을 할 거야. 아니면은 자선단체에 바로 기부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선단체에 바로 기부해 버리면 중간에 경제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자, 그래서 월가와 미 연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 연준은 대표적으로 그 웰스파고라는 투자은행의 국채를 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 이 사람들한테만 한 건 아닌데 대표적인 투자은행이에요. 웰스파고. 자, 미 연준이 우리 국채 발행할 테니까 국채 좀 사줘. 돈 내고 좀 사가.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웰스파고가 오케이 하고 이제 국채를 사죠. 국채 살 만한 은행이 큰 은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연준이 통화량을 늘려야 되니까 국채를 사는 거죠. 자, 웰스파고 국채 가져와 봐. 국채 가져오면 내가 돈 줄게. 네. 그래서 이자와 원금을 주는 거죠. 웰스파고한테. 그죠? 그러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복습해 보면 이 돈으로 또 웰스파고는 다른 은행에게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고 맞아요. 또 다른 은행은 또 다른 은행 계속 체인 리액션 빌려주고 결국 이제 우리 같은 개인한테까지 빌려주는 거죠. 마지막에는 그죠. 은행이 오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15년 동안 수없이 반복되면서 그치. 통화량이 수조 달러로 늘어난 거죠. 그때 그래서 지금 10배가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15년 동안. 네. 그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 열정 씨가 질문하셨잖아요. 왜 학자가 아니라 월가 출신을 의장으로 뽑았을까? 그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 연준과 월가 대형들이 합을 15년을 맞춰왔으니, 그죠? 아무래도 미 연준 입장에서는 월가의 생태계를 잘 알고 있는 파월을 데려오면 일하기가 얼마나 쉬워. 통화량 조정하려면 국채를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월가하고 일을 하는 거고 월가 출신의 사람이 있으면 일하기가 되게 쉬운 거지. 아, 파트너십이 이미 굳혀져 있으니까.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트너사 임원을 데려온 거지. 그러네. 그래서 파월이 아마도 그죠? 의장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네. 네. 자,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돈이 월가의 금융가로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 혜택도 월가가 먼저 가져가게 되겠죠. 그치. 그죠? 그러다 보니 미국의 상위 1%가 네. 미국 전체 자산의 30%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진짜 그 양극화의 완전 극단이네요. 네, 그죠. 그래서 양적 완화가 있기 전에 비해 미국 부자들의 자산이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큰 돈이 그 위에서 떨어지는데 밑에는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고 위에는 떡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2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렇게 엄마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나 봐. 큰 떡 받아 먹으라고. 일단 상위로 올라가야지 네가 떡을 받아 먹어도 큰 떡을 받아 먹는다. 이런 그치. 거네. 맨날 고물만 주워 먹을 순 없잖아. 자, 이렇게 월가 사람들이 이렇게 양적 완화의 혜택을 누리다 보니까 네. 이제 미연준의 행보에 더 촉각을 기울이는 거죠. 아, 미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면 내가 부자가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된 거야. 그치. 너무 상관관계가 깊어. 그치. 네. 이러다가 미연준이 입장을 바꾸면 반대로 월가의 혜택이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치. 그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테이퍼링이라고 들어보셨죠? 테이퍼링이라고 이제 점진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네. 그때마다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었죠. 예. 그래서 맞아. 이때 이제 월가 사람들은 이제 예상을 한 거야. 언젠가 양적 완화가 끝날 텐데, 네. 그러면 정말 대혼란이 오겠구나.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네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2018년부터 자산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한 거고. 자, 그러면 파월이 그동안 이자율을 어떻게 변경해왔나 한번 알아봐요. 네. 자, 파월이 2012년 미 연준의 거버너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 이미 양적 완화가 너무 많이 되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2013년 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네. 자, 우리는 양적 완화에 대한 통제력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회의에서는 나중에는 결국 조정 국면이 크고 다이나믹하게 올 거다. 즉 자산 가격이 크게 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정 국면 많이 들어보셨죠? 주가 떨어질 때 이제 그 말 많이 쓰는데 약간 버블이 꺼질 때 조정 국면이란 말 많이 써서 이제 영어로는 correction, 수정이라는 뜻을 쓰는데 뭐 하여튼 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 네. 그래서 결국은 자산 가격 떨어질 거다라고 2013년에 이야기한 것이죠. 되게 빨리 예측을 하기는 했네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매파의 모습이 2015년 조금 부드러워지는데요. 자, 양적 완화를 칭찬하는 연설까지 한 적도 있다고 해요.
정말 왔다 갔다 많이 했네. 예, 파월 피봇이 달래 나온 말이 아니에요. 융통성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사람이네요. 그죠? 진짜로.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입장을 바꿨냐라고 물어보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다. 진화했지, 나의 생각이. 그치, 진화했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018년 드디어 파월이 미 연준 의장이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2018년에 이미 미 연준이 긴축 통화 정책을 시작해야지라고 맘먹고 있던 시절이래요. 꼭 파월의 의지만이 아니라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었고 실업률도 낮았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2018년 중반까지 기준금리가 어땠냐? 0에서 2.5%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리니까 2018년에 하반기에 금융시장에 난리가 나고 그치. 아까 말했던 트럼프의 비난이 나오고. 예, 그렇게 해서 또 입장 바꾸고 그죠? 그래서 또 금리 인상 기세가 꺾이고 그래서 2019년에 또 서학개미 몰리고 흐름이 이제 이해가 가네요. 흐름이 이해가 가죠. 서학개미 몰리니까 너도 나도 다 주식하고 예, 그러면서 테슬라 또 뜨고 그게 또 좋다가 또 갑자기 2020년에 코로나를 빵 맞은 거네요. 그죠. 자, 그렇게 운명의 장난처럼 코로나가 빵 하고 터지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니까 이제 경기가 죽을까 봐 다시 양적 완화를 하죠. 그리고 제로 금리도 하고요. 네. 2021년 중반까지 이 기조가 계속되죠. 그러면서 주가는 또 정점을 찍고요. 축제였죠, 완전. 진짜. 되게 위기인 줄 알았는데 축제를 한동안 벌였어. 그러니까 진짜 10여 년 동안 진짜 광풍이었어, 진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기였죠. 그러네요. 2021년에 자산 가격이 너무 심하게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이거 이렇게 트랜지토리라고 해서 일시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걱정할 필요 없다. 과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된 판단이었지. 맞아. 그것도 인정했어. 본인이 잘못된 그죠. 판단했다고. 알고 계시네. 그래서 2021년 6월에 물가 상승률, 미국 거긴 하지만 9.1%까지 상승을 합니다. 네. 자, 미연준의 핵심 업무, 물가 잡는 거니까. 맞아. 자, 긴축 정책에 바로 돌입하죠. 그래서 통화량 줄이고 금리 올리고 2022년 8월 굉장히 근엄하고 놀라운 메시지를 발표하죠. 목표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치. 이제 완전히 나는 직진이다. 말리지 마. 무서운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해서 고통을 야기한다 해도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비용이다. 물가 안정에 실패한다면 그 고통은 더 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죠. 아니 나는 그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게 오히려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입장을 많이 바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대를 할까봐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 맞아. 이번엔 진짜 올리는 거야. 또 바꿀 수는 있지만 일단은 지금은 좀 세게 얘기해야지 맞아. 자기 말을 믿을 것 같으니까. 또 안 믿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는 것 같기는 하네요. 약간 양치기 소년 될까 봐. 나중에 뭐 내가 또 내리더라도 지금은 내 말을 믿어야 시장이 또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나 세게 얘기할게 그러면서 맞아. 세게 얘기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막 고통 막 이런 거 조금 무섭잖아. 그러니까. 그죠. 안 그럼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하면 사람들이 에이 또 바꿀 거면서 이럴까 봐. 맞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작년 10월 그렇게 2022년 8월에 그런 강경 발표를 하고 작년 10월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혀서 7.7%가 됐을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맞아. 좀 내려가나? 네, 그죠. 근데 이제 좀 이제는 금리 인상 멈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11월에 금리를 인상하죠. 그러면서 또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 그 약간 히딩크 감독 생각나지 않아요? 나는 아직도 네, 배고프다. 난 아직도 갈 길이 남아있다.
그러네. 자, 그래서 이 파월 아저씨도 참 힘들 것 같긴 해요. 맞아. 그죠? 이게 고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두고 저금리를 유지하면 이게 돈 가치가 떨어져서 또 돈을 캐리어로 끌고 가서 빵 사는 사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또 너무 강력하게 긴축 정책을 쓰면 또 불황이 와서 또 실업자가 많아지는 거고. 그렇죠. 성장이 멈추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균형을 잡아야 하니 사실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꿀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그래, 해요. 맞아요. 그죠? 안 바꾸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럼 바꿔야지. 상황에 따라 진화해야지 뭐 어쩔 거야. 그지, 진화해야지. 네. 자, 그래서 파월 아저씨 얼굴에 참 그 주름 펴질 날이 쉽게 올 것 같진 않아요. 맞아. 그쵸. 2023년엔 진짜 더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거죠. 자, 어때요, 열정 씨? 앞으로 파월 아저씨가 금리를 계속 인상할까요? 공화당 의원. 스카드처럼 잘 네. 모르겠어요. 그러네. 그 사람이 모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치, 열정 씨가 어떻게 알아? 일단 뭐 어떻게 되든 좀 잘 지켜보고는 있으려고요. 저는. 그쵸.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네. 이제 나도 아예 모르고 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지켜만 보고 또 그때 상황에 맞게 내 자산 상황도 좀 변경을 하고 그러면서 좀 대처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예상을 혼자서 혹시라도 내기를 해야 된다면 어디에 걸까? 어디에 걸 거예요? 저는 금리 계속 인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왔어? 통화량이 10배 가까이 늘었는데 맞아. 그죠? 좀 과해요. 과해. 그러니까 그 인상폭은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당분간은 제가 볼 때도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잖아요. 올해 중반까지는 올릴 것이다. 올릴 것이다. 저도 그쪽에 한 표를 둡니다.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요새 이제 미국이 이제 국채가 한도가 찼대요. 한도가 차가지고 이제 나라 빚이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도 없을 때요. 미국 나라 빚이 장난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진짜 철통같이 믿고 있는데 이거 파산하는 거 아니냐. 그럼 무서운데요? 네, 그런 걱정이 나오고 미국에서 이제 재무부 그 제닛 장관이 우리 이제 이 돈 못 갚는다. 이렇게 위험한 그 엑스데이트가 왔어.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야 사회적 지출 좀 줄이자 이런 거고 이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맞아. 근데 오바마 때도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고 국회에서 해결을 했는데 그때 이제 주가가 떨어졌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조만간 또 미국 주가 한번 또 싹 빠질 거예요. 그쵸? 아니 지금 조금 오르는 추세잖아요. 지금 네, 약간 지금 오르고 있죠. 물가지수 떨어졌다, 예. 물가 상승률 떨어졌다, 뭐 이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슬금슬금 금리 이제 그만 올리지 않을까 이러면서 다시 주가가 약간 올랐어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도 이제 오르려나라는 네. 이제 바닥을 찍었나라는 네. 약간 기대감이 들기는 하던데. 예. 잘 모른다는 거죠. 그쵸. 요 국채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 걸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국채 때문에 또 혼란스러우면은 이게 또 주가가 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성공이 힘들어요. 왜냐면은 진짜 쉴 날이 없어. 세계의 정세를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정말. 우리나라 주식 몇 대 부자이신 분이 하루에 신문 5개 보신대잖아요. 아, 진짜요? 국내 신문, 해외 신문, 전 다 세계 봐야 신문 돼. 다 보고. 그러니까 거시경제에서부터 해가지고 기업 그 성장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고 미시 거시 다 알아야 되잖아.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공부할 게 천지야 아주. 그러니까. 자, 오늘 이제 공부하고 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미연준이라는 세계. 맞아. 그죠? 그다음에 파월 아저씨. 그 아저씨가 왜 인상을 펴지 못하시는지 약간 공감도 가고. 맞아요. 그죠? 그런 시간이었네요. 그리고 우리가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시경제를 지금 몇 차례 다뤘잖아요, 사실. 예. 근데 이거를 뭐 반복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오히려 이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네. 뭐 우리 연준의 입장에서도 보고 뭐 네. 우리 국내 정세에서도 보고 뭐 네. 그때 영국 그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예. 보고 이랬더니 예. 너무 뭔가
흡수가 된 진짜 내 몸에 입체적으로 응. 그죠? 그런 다가와. 느낌이에요. 다가왔어. 내 안에 스며들었어 진짜.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또 언니가 이렇게 그 연준의 입장에서 인물 탐구처럼 한 번 더 경제의 흐름을 쫙 설명을 해주니까 네. 또 이 부분도 아주 흥미롭게 그쵸. 이해가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다각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 정말 의미가 깊었습니다. 있었어요. 의미 있었어요, 진짜. 예. 자, 슬공님들도 만약에 요 에피소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면 우리 그 플레이리스트에 팟빵만 플레이리스트 기능이 있죠. 팟빵하고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기능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 경제 리스트가 있어요. 플레이리스트. 맞아요. 그거를 좀 찾아서 들으시면은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맞아. 몇 개 에피소드만 잘 들으시면 정말 네. 지금의 어떤 거시경제 상황은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 공부 어렵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맞아. 그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돈 예, 이야기. 예.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삶의 룰이고 그죠? 맞아. 그래서 함께 웃으면서 꾸준히 공부해 나가봐요. 네. 네. 자, 다 같이 실공합시다.